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북도 완주의 대둔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내와 결혼 후 첫 번째 여름 휴가 때의 일입니다. 진실이라는 얘기죠. 대둔산 근처에 펜션에 2박을 예약하고 96년식 아벨라를 끌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났을 뿐이므로 펜션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잠깐 쉬면서 뜨거운 시간을 가졌었죠. 신혼과 휴가, 그리고 예쁜 펜션과 더위에 약간 달아있는 그녀.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효과였는지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맥이 빠진 상태였다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인천이고 9시에 출발해서 대둔산 근처까지 고속도로를 열심히 밟아서 2시간 30분 만에 도착. 거기에 일까지 치르고 나니 점심 먹을 시간이더군요. 전 나름 힘 좀 씁니다. 약간 지친 상태였지만 휴가를 펜션에서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처의 식당에서 쏘가리 매운탕을 맛있게 먹고 대둔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덥고 힘들더군요. 옆에 계곡 비슷한 냇물도 흘렀지만 딱히 수건이나 슬리퍼 등을 챙겨온 게 아니기에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고 무작정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둔산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 입구에서 상당히 올라가는 지역까지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길이 끝나고 나서도 1시간여를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낭떠러지가 나오고 옆에 뭐라고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풍경이 좋았기에 좀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그곳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쉬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저는 일어나서 낭떠러지 근처에 가서 풍경을 감상하며 기지개를 쭉 폈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나서 다시 앉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뭔가 하얀 안개와 같은 것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가 얼굴을 때렸고 계속 저의 얼굴을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절벽과의 거리는 대여섯 걸음 정도였는데 두세 걸음 정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뭐라고 소리치는 광경이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들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뒷걸음치다가 발에 주먹만한 돌이 밟혔고 걸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사지를 쭉 펴고 엎드렸는데 왼발 끝은 절벽 밖으로 나가 있더군요. 두 걸음만 더 뒷걸음질 쳤으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서 오빠, 왜 그래? 놀랐잖아. 라고 말했죠. 저는 기어서 돗자리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빨리 내려가자라고 말했죠. 아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짐을 챙기더군요. 짐이라 봐야 돗자리뿐이었기에 돗자리를 챙겨서 내려가려는 순간 제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챗이라고 말하는 분명한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계속해서 들리는 뭔가 불만스러운 궁시렁거리는 소리.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니까 아무 소리 안 했다더군요. 아내도 이때는 뭔가 느꼈는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산을 다 내려올 때까지 제 귀에는 그 궁시렁거리며 소근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타니 그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그제서야 아내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아내는 기절할 듯한 표정이 돼서 눈물만 줄줄 흘리더군요. 펜션에 도착해서 좀 쉬다가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소주 한잔 하고 있으니까 펜션 주인장님이 소세지와 각종 야채를 챙겨주시더군요. 소주 한잔 권하며 같이 드시자고 하니까 흔쾌히 같이 앉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인장님께 대둔산에 사람 자주 떨어지는 절벽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찝찝한 표정으로 작년에 2명이 떨어져 죽은 절벽이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직감적으로 그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저녁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할까 고민하다가 계곡에서 놀 준비를 해서 다시 대둔산에 갔습니다. 계곡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물에 들어갈 찰나에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고개를 숙이고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고 아내가 어제 일이 생각나서 와서 저를 꽉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순간 정신을 차렸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절 붙잡고 우는 아내, 그리고 눈 주변이 시뻘겋고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있는 존재. 그 존재의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눈이 아주 크고 눈 주변이 시뻘건 존재였습니다. 제 얼굴 정면에서 약 50c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놈한테 홀렸구나. 이놈이 날 떨어뜨리려고 절벽으로 데려가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키고 기압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는 없어지고 놀란 아내 얼굴만 남아있더군요. 제 귓가에서는 그 불만스러운 소근거림이 약간 들리다가 사라지더군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제 기압에 놀란 귀신이 도망가 버린 거겠죠. 아무튼 결혼하고 첫 휴가는 계곡에서 놀지도 못하고 펜션에만 죽치고 있었습니다. 공포스러운 기억이지만 저는 이제 귀신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만 차리고 강한 의지와 기압으로 웬만한 귀신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경험과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친구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제 친구는 대학에 와서 만났습니다. 대학 때 답사를 가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그때 제 친구는 고1이었지요. 제 친구는 인천에 삽니다. 그날은 아마 우리나라가 경기를 하고 이겼던 날이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신나게 응원을 하고 이긴 후에도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다가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제 친구를 비롯한 4명은 노래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은 지하였는데 철수라는 아이가 먼저 노래방으로 내려갔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좀 늦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철수가 기분도 좋고 해서 노래방을 쏘려고 했답니다. 혼자 딱 내려갔더니 카운터에 할머니가 TV만 보고 계셨더랍니다. 근데 할머니는 철수를 안 쳐다보고 계속 TV만 보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할머니는 군말 없이 12,000원이랬답니다. 그래서 철수는 카운터에 12,000원을 놓고 오는데 할머니가 돈을 안 챙기더랍니다. 나중에 챙기겠지 하고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친구들이 들어오고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쯤이었고 서비스가 푸짐했는지 아침까지 놀았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헤어졌다가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철수가 말하길 내가 어제 쏜 노래방 재밌었지 라며 철수는 장난식으로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노래방을 갔냐? 라고 했죠. 철수는 애들이 장난치는구나 생각하면서 어제 노래방에 다 같이 갔잖아 라고 말했죠. 서서히 친구들은 철수를 미친놈 취급합니다. 철수는 열받았죠.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노래방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노래방으로 가보았더니 폐허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그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카운터도 방도 똑같았죠. 근데 카운터에 12,000원이 그대로 있었죠. 친구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자기는 저 방에서 놀았다고 말해서 그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방에는 먼지가 수북한데 철수의 엉덩이 자국과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도망을 치듯 나왔습니다. 물론 돈은 가지고요. 그날 밤 철수 꿈에 할머니가 나왔답니다. 재밌게 놀았으면 돈은 가져가지 말아야지 라고 말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취사장 괴담. 어린 시절 가위는 단 한 번도 눌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흔히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던 이상한 현상을 자주 겪었기에 그 존재는 어느 정도 믿고는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에 한 사건을 계기로 나에겐 다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들 군대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다고들 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본 귀신만 2번이다. 그중 2번이 다 군대에 있을 때다. 첫 번째, 내무실의 이상한 병사. 이등병 시절 아침 기상 후 모두 구보하러 나간 와중에 선임의 심부름으로 혼자 재빨리 내무실로 뛰쳐들어 간 적이 있다. 텅 빈 내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음산했다. 그 당시 내가 있던 내무실은 20명이 쓰던 옛날 방식의 구조였는데 재빨리 관물함에 물건을 찾아 나가려던 도중
인기척도 아닌 것이 등 뒤에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웬 병사 하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시 내무실을 뛰쳐나가며 당연히 아픈 선임이겠지 하고 생각하려는 찰나 가만 생각해보니 옷차림이 이상했다. 무릎은 잔뜩 올린 채 한쪽 팔뚝은 턱에 다른 한쪽 팔뚝은 뒷덜미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는데 흙으로 더럽혀진 옛날 활동복에 군용철모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급히 뒤돌아 문에 달린 창문으로 내무실을 들여다보니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번째, 선임의 경험담. 그 선임은 같은 분대의 투고였으며 흔히 말하는 조포기를 하다 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남자답고 후임들을 잘 챙겨주며 마음 또한 따뜻해서 후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겪은 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군대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불침번을 서는데 2인 1조로 돌아다닌다. 선임은 잠을 자다 얼굴에 물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비몽사몽간의 옆쪽을 보니 저 멀리 사수와 부사수가 잡담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내 정수리 앞에 있는 건 뭔가 하고 위를 쳐다보니 순간 잠에서 확 깨며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건 더러운 군복에 군용철모에 무기까지 완전 무장한 웬 병사 하나가 얼굴에 잔뜩 피칠갑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선임을 허리를 굽혀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눈을 마주치다 결국 기절해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 귀신이 내가 본 그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귀신이었을까. 세 번째, 취사장. 우리 부대는 취사장이 2개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는 어느 부대나 한 군데씩 당연히 있어야 할 병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미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폐건물이다. 허나 이상한 건 군대에서는 남는 자원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 그런 폐건물이 있었다면 진작에 개조를 해서 창고로 사용하던가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텐데 그 구 취사장은 입구를 몇 개 판때기로 어설픈 못질과 함께 닫아놓은 게 전부였다. 거기에 대해선 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근처에 갈 일도 없었기에 그렇게 잊혀지는가 했다. 그러다 내가 상병이 될 때쯤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 취사장 건물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 근무를 서던 어느 타중대 병사가 구 취사장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합판을 뜯어내고 문을 열어 내부를 비췄는데 사람 형상들이 있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다. 후에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과 당직사령이 전부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근무 중 실수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이후에 호기심 많은 것들이 야간 근무 중 구 취사장의 열린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너도 나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중대 전체에 퍼진 것이다. 물론 후에 부대 전체로 허황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잠잠해질 무렵 내가 야간 근무를 서던 날 일이 일어났다. 후임병과 함께 순찰을 돌며 구 취사장이 있던 코스로 걸어가던 중 취사장 건물 내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일정 간격에 맞춰 계속해서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에 나와 후임병은 근처로 가보았고 건물 앞에서 우리 둘은 서로 들리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후임을 근처에 세워두고 꼬레난 선임이라고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확인을 위해 구 취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후임에겐 무슨 일 일어나면 꼭 무전 때리라는 말과 함께 입구에 다다르니 합판은 여기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문이 약간의 틈과 함께 살짝 열려 있었다. 무섭긴 했어도 당연히 밤짐승이거나 알고 보면 어이없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 그대로 공포의 마비가 돼버렸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에는 수십 년 전 입었을 법한 아무 무늬 없는 군복을 입은 10여 명의 군인들이 식탁에 둥글게 앉아 나를 노려보며 밥을 달라는 듯이 들고 있는 식판을 세로로 잡고 식탁을 끊임없이 쳐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시골의 감나무. 친구가 할머니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의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느 시골에서 병이 있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정원에는 크고 훌륭한 감나무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에 틈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멍 때리고 있는데 문득 감나무에 눈이 갔다.
다 익은 감이 몇 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나무에 목을 달고 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슬픈 것도 싫은 것도 전혀 없는데도 문득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자살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곧장 헛간으로 가서 목매달 줄을 가지고 와서 가지에 동여맸다. 폐렴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서 일사불란하게 자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목을 매려는 순간 감 열매가 눈에 들어왔다. 왠지 거추장스러워 보여서 다시 헛간에 가서 장대가위를 찾기 시작했다. 5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장대가위를 찾아냈다. 정원으로 돌아와서 죽자라고 생각하며 감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목을 메고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던 장대가위로 줄을 잘랐다. 굵은 줄이어서 자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후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한 결과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나중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캐묻자 물을 마시고 싶어서 텐마루 옆을 지나가는데 그 감나무를 보고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 후에 어머니는 폐렴으로 죽고 친구 할머니도 재작년에 폐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체험은 잊을 수 없다면서 생전에 친구에게 자주 이야기해준 모양이다. 발작적으로 죽고 싶어지다니 뭔가 묘하게 무서웠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웃었다. 지금은 그 감나무는 사라지고 없고 대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최근에 죽은 줄 알았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친구는 나중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거기서 열리는 감을 따먹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5번째 이야기, 수명. 몇 년 전 나는 어떤 기업 소속의 연구팀에 속해 있었다. 연구팀이라고는 해도 하얀 가운을 입고 화학약품을 다루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맡았던 것은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 시스템과 그 응용 방법에 대한 연구였다. 메인 컴퓨터 한 대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에 여러 곳에 CCTV 영상을 수집해 얼굴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이동 경로의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었다. 다만 그런 시스템 자체는 당시에도 꽤 개발이 진척된 상황이었기에 기본이 되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추가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 팀의 목표였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었다. 최초로 시도한 것은 얼굴 인식을 통해 그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일기예보와 비슷하다. 미리가 변형별로 수집한 얼굴을 컴퓨터에 입력해두고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면 수집되어 있는 자료와 비교해 예상되는 나이를 산출하는 것이다. 방법은 무척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신뢰도는 높아서 테스트 단계에서도 적중률은 40%에 육박했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오차없이 맞추는 수준에 이르렀다. 꽤 재미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다른 연구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획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 연구팀에는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에 빅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이름부터 시작해 학력, 출신지까지. 하지만 역시 이름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였다. 애초에 데이터화되기 힘들 뿐 아니라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이름을 컴퓨터로 예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학력 예측은 중졸과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과 대졸까지 4가지 패턴의 단순한 분류였던 덕인지 50%에 달하는 적중률을 보였다. 게다가 출신지 예측의 경우에도 예상외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각 지역 사람들의 얼굴을 분류해 입력하자 각 도시별로 1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온 것이었다. 겨우 10%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다. 나이를 알아맞추는 것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10명 중 1명이라는 확률이라도
얼굴만을 통해 그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료만 확보되면 컴퓨터의 예측이 사람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고 한층 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내에서도 괴짜로 평가받던 A가 우리 이걸로 남은 인생 예측 같은 것을 해볼까? 라는 제안을 했다. 아무래도 당시 한참 장안의 화제였던 만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고는 해도 당연히 여생에 관한 자료 같은 게 있을 턱이 없다. 그거야 세상을 떠난 역사적 기물사진 중에 언제 찍었는지 확실한 사진으로 자료를 만들면 되지. 흑백 사진이라도 인식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 아냐? 물론 컬러 사진에 비하면 인식률 자체는 떨어질지언정 메커니즘상 흑백 사진도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조건이라면 자료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였다. 중요한 건 얼굴이랑 사진을 찍은 날, 그리고 죽은 날이 확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 사진 같은 걸 신문에서 찾아서 쓰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우발적인 사고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죽은 사람도 자료에 포함되어 버릴 텐데 그런 건 어찌되든 상관없잖아. 라고 말하며 A는 능글맞게 웃을 뿐이었다. 당초 내가 여생을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린 것은 얼굴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언제쯤 자연사할지를 예측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A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길거리 점쟁이나 하는 짓을 컴퓨터에 시키려는 것 같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진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그 무렵 우리는 연구에 몰두해 의욕이 넘쳤기에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매일 신문과 뉴스를 뒤적이며 사진을 구해 죽은 날에서 사진을 찍은 날을 빼서 남아있는 예정 수명을 산출한다. 몇 주 지나지 않아 2천여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가 구축되었다.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량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우리는 시험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예측이기에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나 오차가 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맨 처음으로 시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나였다. 시스템을 가동하고 카메라 앞에 선다. 바로 얼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잠시 계산한 뒤 컴퓨터가 예측치를 뽑아냈다. 60살이라고 나왔다. 평균 수명이 80세 전후이고 당시 나를 포함한 우리 연구진이 모두 20대 후반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럴듯한 예측이었다. 곧이어 다른 멤버들도 하나씩 테스트에 임했지만 샘플이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인지 예측치는 천차만별이었다. 29살부터 120살까지 편차도 클 뿐 아니라 상당히 터무니없는 수치였다. 그뿐 아니라 A의 경우에는 제로라는 수치가 나와버렸다. 역시 컴퓨터에게 이런 수치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예측하게 하는 것은 무리였나 싶어서 우리는 낙담했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샘플을 2,000개나 모았는데 이대로 폐기시키는 것은 너무 아까웠다. 우리는 일단 하룻밤 동안 로그 자동 생성 모드를 켜놓고 회사 서버에 들어오는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게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다음날 출근해보니 화면에는 수천 건이 넘는 얼굴 인식 결과가 출력되어 있었다. 통계를 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촬영 장소에 따라 추정치의 편차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다. 예를 들면 자료 영상 중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추정 여생은 80년이었다. 전체 평균인 46년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온 것이었다. 반대로 처음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로 평균 38년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평균 여생이 가장 낮은 곳을 검색해 가니 두 번째로 낮은 것은 시내의 양로원이었다. 평균 여생은 15년. 그리고 최하위는 예상대로 병원이었다. 무려 평균 여생이 4년이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병원이라고는 해도 평균치가 겨우 4년밖에 안 나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가벼운 부상으로 잠시 입원한 사람도 있을 테고 단순한 감기로 진료만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 텐데 무슨 내로라도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나는 로그를 여러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자료를 보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어떤 서식으로 자료가 쭉 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평범한 수치에 섞여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값이 있었던 것이다. 여생 추정값이 음수로 되어 있던 것이다. 혹시나 병원 쪽 자료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다른 영상의 로그도 확인해봤다. 음수로 뜬 값 자체는 모든 영상에서 서너 개씩 발견되었지만 병원 로그만큼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여생 -3년이라는 것은 죽은 뒤 3년 경과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정상적인 양수값으로만 평균을 내면 병원의 여생 예상치는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24년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여생이 마이너스로 나온 자료가 극단적으로 많아서 여생의 평균치가 4까지 떨어진 것이다.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등 뒤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 후 팀원들을 모아 자료를 놓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기분 나쁜 결론만 도출될 뿐이었다.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애초에 여생을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 오차 범위가 말도 안 되게 커진 것뿐이라는 것이 하나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여생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태연하게 활보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첫 번째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윗선에는 얼굴 인식을 통한 건강 상태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대충 보고서를 쓴 뒤 이 프로젝트는 그대로 폐기되었다. 다만 그 후 내게 이 프로젝트를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시스템 테스트 도중 여생이 제로로 나왔던 A가 그 테스트를 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말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플랫폼에서 몸을 던져 그대로 자살했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어떻게 컴퓨터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는 샘플과 대상자의 얼굴뿐이다. 하지만 A는 세상을 떠났다. 컴퓨터가 내놓은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해의 말이다. 나도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비과학적인 것은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나는 CCTV와 인파가 너무나도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 매일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지나쳐가며 시선이 마주치고 엇갈려 간다. 그 사이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서도 몇 년이 훨씬 지난 얼굴을 한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요즘 나는 병원 근처로 발도 들이지 않고 있다. 과연 앞으로 60년 뒤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그것만이 내게 남은 마지막 의문이다.